이제부터 제 설명을 조금 들으시면 아, 미술이 그렇게 해서 나왔고 르네상스가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저는 여기 와서 뭘 꼭 보시라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벨리니의 것을 보셔야 된다, 아니면 디에폴로 것을 보셔야 된다, 틴토레토 걸 보셔야 된다, 티치아노 걸 보셔야 된다 하는데요, 저는 조르조네 거를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전을 가끔씩 하는데 네. 이 특별전이란 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토르비우스, 네. 그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아카데미입니다. 그러나 그걸 매번 보여주진 않죠. 특별한 날에만 보여주는데요, 저도 억지로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와, 한 번 본 적이 있죠. 그 날짜가 그 특별전을 할 때만 보여주기 때문에 네. 왔는데, 아니 도선생님 믿고 왔는데 왜 없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전일 때만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비토르비우스가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그림들 한 4점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네. 바로 이 원본이 저기 들어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원본을 자기가 만들었지만 이 원본의 이름이 비토르비우스죠. 네. 왜 비토르비우스냐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시저가 있었을 때 건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쓴 그 책에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이 쓴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도리아식, 네. 이오니아식, 네. 코린트식, 네. 이 사람이 정립한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정리를 한 거예요? 네, 비토르비우스가. 그만큼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걸 그리기 전에 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토르비우스를 정리해서 그린 사람들의 그림들을 봤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왼쪽 좌측 상단에 사람의 모습 보이세요? 이 누워있는 듯한 모습 보이세요? 오 마이 갓. 성당을 정면부로 봤을 때 사람이 팔을 펴고 있는 모습 보이세요? 오른쪽에 중간쯤에. 이런 걸 보고 정확하게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성당의 전면은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당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것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 비율대로 그릴 때 그 비율을 사람에 맞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증거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 그리고 예수가 사람들을 품고 있는 모습, 팔을 펴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성당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의 얼굴에 턱에서 입까지, 코에서 눈까지, 눈에서 이마까지, 이마에서 머리까지, 이게 바로 석주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요, 사람의 목, 그리고 사람의 몸, 사람의 턱에서 입까지, 코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석주나 이런 것들도 길이를 잴 때, 비율을 잴 때 사람의 모습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을 탐구하는 학문이었어요. 신을 탐구하는 학문에서 사람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에도 그게 드러나 있죠. 근데 그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그려놓은 사람이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비토르비우스의 이론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황금 비율이라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봐야 그림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건축을 할 때 이렇게 십자 형태로 만들고 이런 걸 할 때 그냥 십자가 이게 아니었고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흘러가던 건축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이 비토르비우스가 여기 나올 때, 이 그림으로 나올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혼자 잘한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그림들을 보고 자기가 체계화시킨, 물론 레오나르도 잘했죠. 보고도 그냥 뭐야 하고 버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난 잘해보고 싶어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자, 이 그림의 원본이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 원본을 전시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요, 비행기 타고 오셔야죠. 다 보셨을 때 우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당신이 이걸 그릴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군요. 그렇잖아요. 세바님이 여기 있을 때 그
USA에 계시는 네.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낳지 네. 세바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2단 되는 거예요. 2단, 3단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네. 와서 그걸 더 발전시키는 거죠. 아, 중세가 있었죠. 네. 여러분들 중세가 우리가 어둠의 시기 흑암의 시기 이렇게 하지만 중세가 1000년을 견뎌요.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 네. 드시고 싶은 거 그리고 하시고 싶은 거 네. 누리고 싶은 거 다 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중세가 마음껏 다 썼다면 예. 르네상스가 나올까요? 아, 중세가 1000년을 견뎠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중세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흑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에이, 팔을 왜 저렇게 그랬어? 머리를 왜 저렇게 그랬어? 인체 해부도 안 해봤네. 뭐든 다 모자라 보이고 인상은 왜 저래? 옷 색깔은 왜 저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가 그들이 그렇게 버텨줬기 때문에 화려한 르네상스가 나오는 거예요. 중세에서 르네상스가 나왔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네. 1000년을 말없이 버텨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세가 흑암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밑에는 견딤의 시대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네. 그 그림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중세의 그림들. 중세 그 그림이 저기 이 아카데미아 네. 미술관에 있고요. 아카데미아 미술관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세의 그림이요. 네. 이제 그림을 하나씩 보실 텐데요. 이게 조또의 마에스타예요. 온니산티 성당의 피렌체에 있는,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피치에 있죠. 이런 걸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그림이라고 그래요. 뒤에 배경은 금색이고, 그죠? 네. 그리고 천사가 너무 작죠. 천사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네요. 마돈나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은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작게 그리고. 아. 이게 중세예요.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조또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긴 했지만 네. 이게 중세라고요. 뒤에 배경은 금색이고 네. 처음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나 조또 때문에 그림자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아. 이제 사람들의 감정이 들어가죠. 인간을 탐구했던 학문이니까. 네. 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누구냐? 바로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 이것도 피렌체에 있는 그림인데요. 우피치에 있는 그림인데 네. 이제 배경이 금색에서 바뀌면서 배경이 동네처럼 나오고 네. 사람들이 많아지고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동물들도 서양에서 보기 힘든 원숭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낙타 같은 것도 보일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네. 국제 고딕 양식이라 그러는데요. 네. 르네상스로 가기 바로 전에 이 뽐떼 같은 거예요. 교두보 역할을 하는 네. 이런 건데, 이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를 어떤 사람이 봐요. 만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야코포 벨리니예요. 우리 아까 야코포 산소비노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 이름 되게 외우기 쉽습니다. 네. 야코포 벨리니라는 사람이 네. 가문이 벨리니 가문이에요. 네. 이 야코포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의 그림을 보고 너무 홀딱 반합니다. 네. 세상에 바깥에 배경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네. 금칠을 다 없애도 되는구나. 네. 동네를 그려도 되는구나. 네. 동네를 그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금칠을 하면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네. 동네를 그리면 네. 동방 박사가 지금 우리 동네에 경배하러 온 것 같고 아기 예수가 지금 우리 동네에 나서 난 것 같아요. 아, 약간 그런 현실감이 들어가는 거야. 아, 약간 현장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만약에 아기 예수님하고 이제 성모 마리아님이 계시다면 이제 지금 시대로 치면 뒤에 뭐 아파트가 있으면서 뭐 그렇죠. 부르지오가 적혀 있고 뭐 네네. 이 편한 세상 적혀 그렇죠. 있고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네. 보고 깜짝 놀랐던, 우리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아. 아기 예수가 우리 동네에 난 거예요. 네. 이 당시로 치면 이게 1300년대 1400년 되면 네. 1300년 1400년 전에 예수가 난 게 아니라 네. 지금 난 거죠. 아. 이런 그림을 보고 쇼킹을 받은 사람이 바로 네. 야코포 벨리니라는 사람이에요. 벨리니.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네. 자기 이름을 이게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라 그랬잖아요. 네.
자기 아들 이름에 이 사람의 이름을 오마주 해줍니다. 그래서 젠틸레 벨리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 젠틸레 벨리니의 그림이 여기 들어있어요. 오 마이 갓. 그 젠틸레 벨리니가 동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야코포 벨리니에게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반니 벨리니. 네. 저 조반니 벨리니의 그림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 젠틸레 벨리니로부터 배우는 게 바로 이 조반니 벨리니입니다. 와, 이 그림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인데요. 야곱이에요. 욥이에요. 네. 제다나입니다. 제다나라서 이게 그림이 지금 좀 잘려 있잖아요. 네. 양쪽 귀퉁이가 네. 이게 제단화로 있었던 그림을 네. 이렇게 제가 잘라서 온 건데, 제단화는 이렇게 위에 뽀쭉하게 나오니까 네. 이 지금 이런 그림이죠. 네. 근데 누가 욥이냐 하면 네. 지금 옷을 벗고 있고 둘이 옷을 벗고 있는데, 왼쪽에 화살 오른쪽에 보시기에 오른쪽에 화살을 맞고 있는 사람은 네. 산 세바스티아노예요. 네. 그런데 이 왼쪽에 수염도 있고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이 욥입니다. 욥. 욥하면 욥기에 나오는 욥 맞나요? 욥기에 나오는 욥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하는 사람, 그 사람 그쵸. 맞나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던 사람이죠. 아들 자식도 다 죽고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도 다 없어지고 네. 그 사람이죠. 서 있는 곳인데, 이게 제단한데 욥의 제단하라는 건데, 네. 이게 바로 조반니 벨리니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될 게 바로 이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악기 들고 있는 부분 있죠. 밑에 예. 네네, 예. 있죠. 예. 이게 나중에 엄청 바리에이션이 돼요. 바리에이션이 돼가지고 네. 미술을 이끌어가게 되는 하나가 바로 여기 출신이잖아요. 네. 이런 그림들의 이 베니스 학파라 그러는데, 베니스 학파를 이끈 게 바로 네. 야코포 벨리니, 그의 아들 젠틸레 벨리니, 그 다음에 조반니 벨리니예요. 네. 아. 이게 영향을 준 사람이 아까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반니 벨리니로부터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조반니 벨리니부터 네, 색감이 달라지죠. 엄청 색감이 네. 화려해지고 달라집니다. 젠틸레 벨리니로부터 배운 사람이 네. 바로 이 티치아노예요. 아. 티치아노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렸고, 귀족의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네. 귀족의 그림도 그리는데, 네. 우리가 누구를 보통 이야기하면 군주의 얼굴을 그려요. 아. 카를 오세나 이런 사람들 네. 그림을 궁정의 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상화의 달인이라고 초상화의 달인이라고 하죠. 굉장히 오래 살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예. 마리아의 헌신 또는 마리아의 현현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전승이나 예. 이 외경,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외경은 네. 정경 외에 있는 걸 외자, 바깥 외자에 있는 걸 외경이라고 그러고, 위경은 위작 이렇게 하죠. 네. 좀 이거는 본질에서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위경이라 그러는데, 네. 이 그 외경에 보면 네. 마리아의 엄마가 안나죠. 안나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아기를 못 낳을 때 기도를 했을 때 네. 성령으로 태가 열리고 아기를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마리아인데, 아기를 가지기 전에 기도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아기를 주시면 당신께 바치겠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기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 회당에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자라서 목수인 요셉과 결혼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성당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회당으로. 아.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죠. 네. 굉장한 그 프로스페티바, 그러니까 소실점과 색깔과 뭐 모든 것들이 너무나 완벽해졌죠. 이제 중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보이세요? 이 색감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네. 색감이 달라진 이유 중에는 테크닉도 있겠지만, 네. 여기가 더 부강해졌기 때문에 아. 많은 재료들을, 그리고 발전하게 되죠. 재료의 많음과 재료의 발전이 저렇게 이끌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한쪽이 잘려져 있을 거예요. 이 문 쪽에. 이게 그 문 앞에 이렇게 있는 거라서 지금 잘려져 있는 겁니다. 예. 네. 그 그림인데, 네. 이런 그림을 보고 배웠던 사람이 있죠. 티치아노가 너무 잘 나가요. 선생이 너무 잘 나가면 그 제자가 그걸 넘고 싶은데 넘을 수 있나요? 잘 못 넘잖아요. 힘들죠. 예. 넘기 어렵죠. 네. 그런데 이 티치아노가 틴토레토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였는데, 네. 아까 우리 어제 보셨던 네.
28m짜리 대형 화폭 파라다이스를 그린 사람이 바로 이 티치아노의 제자예요. 티치아노의 제자인데 티치아노가 봤을 때는 틴토레토의 그림이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자기가 봤을 때 스승은 늘상 보면 자기 제자가 못마땅해요. 그런데 틴토레토가 네. 스승에게 파문당하는 것처럼 쫓겨나게 돼요. 네. 쫓겨나니까 자기 스승 밑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을 많이 받겠죠. 스승이 너무 그 권력이 높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일이 들어와서 일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죠.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부채가 되게 많았어요. 이 틴토레토는. 여기 틴토레토 지금 그림이 없습니다. 네. 티치아노의 제자 틴토레토는 부채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채를 갚으려고 네. 많은 다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채를 갚는 거는 그림이 팔리면 갚았어요. 그리고 그림이 많이 팔리면 돈을 많이 갚고, 그림이 적게 팔리면 적게 갚도록 그렇게 약간 조금 탄력성 있는 그런 가품이 있었는데, 이 틴토레토가 스승이 너무나 정갈하고 깨끗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니까 스승을 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요. 그림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죠. 없죠. 틴토레토가 움직이는 그림을 그립니다. 움직이는 그림을. 배경을 막 죽이면서 네.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최후의 만찬 장면이잖아요. 예. 최후의 만찬 장면이에요. 떡을 떼서 지금 막 주는 장면이고요. 이 밑에 아주 그 어떤 하녀는 다시 줘봐요 하고 있고, 막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령이 저 위에서 막 내려오는 것 같고, 위에 보세요. 천사들이 지금 막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위에 천사들. 와, 진짜 움직이는 것 같다. 색감을 없애가지고 실루엣만 가지고 네. 하얀 선만 가지고 천사들이 지금 위에서 막 내려오는 듯한 그런 움직이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티치아노를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크는요, 역동성과 질감이에요. 이걸 이끌어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틴토레토입니다. 이 그림이 어디 있느냐? 네. 이 그림은 아까 산조르조에 있어요. 산조르조 성당에. 네. 산조르조 성당. 그리고 여기도 틴토레토 그림들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네. 그리고 요거 최후의 만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은 이런 그림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졌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상당히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여기에 자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넘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했겠죠. 네. 어떻습니까? 넘어서죠. 더 움직이게 되죠. 더 색깔이 화려하게 되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틴토레토예요. 진짜. 와, 진짜 그러니까 창의적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죠. 작품은 뭐냐 했을 때 작품은 창작이 들어가야 작품이 돼요. 놀라운 창작. 그게 한 명의 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티스트를 통해서 나올 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요 그림도 또 하나 있거든요. 파울로 베로네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베로네제도 이런 그림들, 최후의 만찬 그림들을 그리기 정말 좋아했었어요. 주제가 좋으니까. 네. 그렸는데 이게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었는데, 네. 이 그림 한번 잘못 그려가지고 네.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저 그림 자체가 성당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건 되게 엄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이면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잔치같이 보이게 해놨어요. 아, 여기 뭐 난리 났네요, 좀 느낌이. 네. 음악하고 막 잔치죠. 옷도 너무 화려해요. 화려하죠.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가 독일 무역관이 있었죠. 네. 우리가 첫날 했을 때. 네.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의 얼굴들이 독일 무역관에, 그러니까 독일의 상인들의 얼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렸을 때. 네. 이 당시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래서 네. 개신교들과 이 천주교의 예. 극심한 대립이 있었을 때예요. 진짜 그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린 게 바로
추종 세력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3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네. 다시 그려라 하죠. 그래서 몇 가지를 수정하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뭘까요? 레위의 만찬이로 이름을 바꿔버리죠. 레위 집에서 만찬,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네. 이름을 바꾸는 그런 트릭을 쓰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도 이거는 5.5m예요, 길이가. 5.5m 엄청 크네요. 그죠? 높이가 한 1.8m 정도 되고 예. 이 옆으로 길이가 5.5m 되는 그림인데요. 예. 이런 그림들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야, 이 무조건 베니스 오면 저 가야겠네요. 무조건 가셔야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그림도 아니고 저 그림도 아니고 이때까지 봤던 그림들 다 아니에요. 네. 한 그림을 보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면 다음 그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조르조네라는 사람이에요. 조르조네. 네. 조르조네. 조르조네. 네. 네. 조르조네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바로 조반니 벨린이나 이런 사람들부터 배우게 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그림이 이때까지 어땠습니까? 종교적인 그림이었죠. 네. 주제가 종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없죠. 이거 제목이 폭풍우 또는 폭풍이라 그래요. 템페스타. 네. 뭘 보고 템페스타라고 그럴 수 있죠? 폭풍이라고 볼 수 있죠? 잠깐만요. 폭풍이니까 뒤에 저기 뭐야, 뭐 무슨 번개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거 하나로 지금 네. 여기를 이 모든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모든 네. 상황을 네.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점선 하나가 촥. 진짜요? 네. 아니 보통 이게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계시고 이게 그 사람의 인물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뭐 주제가 나오고 그런데 여기는 배경이 예. 중심이 되잖아요.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렸다라고 써놓은 게 없기 때문에 네. 도상학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사람은 풍경을 중심에 놓고 인물들을 바깥에 놨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르네상스는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인간이 살고 있는 도시들도 나오게 되고 인간이 살고 있는 뭐라 그러죠? 그 동네도 나오게 되고 네. 산과 들도 나오게 되죠. 네. 풍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여러분들, 이 조르조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그림도 아닙니다, 사실. 마지막 그림이 하나 있는데 네. 그 그림 보러 가셔야 돼요. 제가 그 그림 보고 네. 너무 화들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네. 르네상스의 네 가지 중심 핵심이 뭐라 그랬죠? 비례, 균형, 대칭, 조화. 비례, 균형, 대칭, 조화. 그래서 르네상스는요, 살이 찌면 안 돼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야 돼요. 그래서 다비드도 그렇게 복근이 있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도 막 다 멋진 모습. 다 멋진 모습이죠. 예. 다 멋진 모습이죠. 예.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건 안 되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건 그리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게 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르네상스가 네. 아름다운 게 선인 거 인정하는데 네. 르네상스의 기본 정신이 인간을 탐구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라며 네. 그런데 왜 인간이 중심이 된다고 하면서 네. 왜 이런 사람은 당신들이 버렸느냐? 바로 노파입니다. 노인을, 배경을 죽여버리고 네. 오로지 한 노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이때까지 비너스나 뭐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름다운 여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치장을 하거나 귀족의 모습을 보이거나 전부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한평생을 하인으로 살아왔던 한 여자를 그려놓은 거예요. 제목이 노파입니다. 너희들이 르네상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인간 중심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르네상스가 아니냐라고 묻는 작품이에요. 인간 중심이라면 이 사람도 분명히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을 거고 아기의 시절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 사람을 그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무도 왜 그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조르조네가 그려준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모델이 됐던 그 하인을 앞에 세워놓고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여줬을 때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저런 그림은 귀족들만 그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처음으로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에요. 사진기가 없잖아요. 네. 자기를 처음으로 네. 저렇게 그려준 사람. 우와, 엄청난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겠어요. 그게 르네상스예요. 저는 조르조네를 참 르네상스의 진짜 천재라고 봐요. 그 천재가 그린 그림 2점이 아까 말씀드린 그 2점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배우면서 책에 나오는 대로 르네상스는 아름답고 했었는데 저 그림을 마주하는 순간 도대체 아름다움이 어디 있지? 근데 저걸 왜 르네상스라고 하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노파의 삶을 그대로 그려줌으로 인해서 그 노파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웠을까. 정말 인간 중심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그게 바로 저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미술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감동이 있고 떨림이 있어요. 그런 떨림들이 있어야 계속 미술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외워가지고 몇 년도 누가 그렸고 무슨 색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 앞에 섰을 때 그런 떨림이 없어요. 떨림이 있어야 반드시 그 그림을 또 찾아보게 되고 그림이 재미있어지고 거기에 제 삶을 투영해보고 나는 혹시 르네상스에서 어느 부분을 좋아하고 있는가, 진짜 아름다운 부분만 좋아하고 있는가, 내가 늙어가고 있는 모습도 나는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름답게 늙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림입니다. 그게 바로 저기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꼭 가시죠. 꼭 가야겠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아까 그 하나 그림 그리는데 돈 엄청나게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귀족도 아니고 그 돈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전혀 못 냈을 건데 이 할머니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정말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르존의 그림이 많이 없어요. 단명했고 그 다음에 그림 자체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런 사람의 그림 2점이 저기 있어서 와, 베니스 아카데미는 무조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조르존네가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야코포 벨리니, 그의 아들들 조반니 벨리니, 그리고 야코포 젠틸레 벨리니, 그리고 여기에 조르존네까지 나올 때 수많은 자기의 선배들이 있었죠. 그러나 자기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아름다운 것만 그리냐, 왜 아름다운 비너스에만 우리가 취해 있어야 되냐, 왜 우리는 르네상스라 그러면서 인간 중심이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다른 곳에만 있냐, 왜 반쪽만 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르존네의 저 노파라는 그림은 저한테 참 많은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그림 앞에 가만히 있어 보면 그 그림이 말을 해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부단히 그림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언어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헤어날 수 없죠. 이 베니스에 오셔서 여기 꼭 가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충만한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서 페기 구겐하임이라는 현대 미술은 그러면 중세의 미술에 뭘 가지고 따다가 왔고 저기 가서는 뭘 보면 좋은지 이런 것들, 왜 베니스를 그냥 정말 발만 이렇게 딱 담그시고 가셔야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노파의 삶을 그대로 그려줌으로 인해서 그 노파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웠을까. 정말 인간 중심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